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번은 자료가 총 3개 주어져 있고 자료 1과 2는 막대 그래프 또는 층별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 자료들. 그 다음에 자료 3의 경우는 표가 주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런 자료 해석을 할 때는 당연히 제목을 먼저 확인하시고 단위, 내용, 각주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겠죠.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자료 1은 한미 연령대별 자산 구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금융자산이 많으냐, 실물자산이 많으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대체로 실물자산이 많습니다. 맞죠? 미국이 됐던 한국이 됐던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이 조금 더 많아 보이긴 하죠. 실물자산이. 보통 실물자산이다 그러면은 보통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다음에 자료 2. 한미 연령대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미국과 한국, 그다음에 한국 금융부채 보유 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이 자료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소나 비율에 대한 대소를 따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료 3은 주요국의 자산 축적 연령 인구 비중 감소 및 고령화 속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10년간 하락폭, 그 다음에 고령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걸리는 소요 기간 년입니다. 년.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자료들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1번. 우리나라 자산의 경우 미국에 비해 실물 자산 비중이 훨씬 높은 가운데 고령층으로 갈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대체로 높아지는 미국과 달리 실물 자산 편중도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연령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금융자산의 비중이 대체로 높아진다. 이런 표현을 쓰려면 이게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살짝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려간다 하더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대체로 증가해요. 근데 이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되게 애매한 거예요.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거는 대체로 증가라고 잘 안 하기는 해요. 끝에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기까지만 물어보요. 여기까지만. 됐죠? 여기서는 대충 파악은 된다는 거죠. 아, 그래? 그래, 납득은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는 아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일단 보류입니다. 보류.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내용은 맞죠? 그죠? 한국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우리나라 55에서 74세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이 약 80%입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 얼마죠? 55죠? 자, 55에서 74. 55에서 74. 요게 80%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한 20% 또는 20%보다 작기 때문에 한 80% 정도 된다. 맞습니다. 미국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요것도 약 2, 3배 높은 수준이다. 자, 보겠습니다. 55에서 74세.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3배 이상은 되는 걸로 보이죠. 맞죠? 2,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번. 특히 우리나라의 55에서 74세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85에서 115% 사이이어서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실물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요것도 자료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료 해석은 실물 자산을 처분해라 말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일종의 분석의 형태입니다. 이거 자료 해석은 아닌데 일단은 그냥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우리나라의 자산 축적 연령 인구 비중은 고점 대비 10년간 하락폭이 3.8%포인트. 여기까지 맞죠? 주요국 평균에 비해 약 3배 크다. 주요국 평균이 되려면 다 더해야 돼요. 그죠? 다 더해서 이 국가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평균에 비해 약 3배 크다.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틀린 말 자체는 아닌데 아마 의도는 다른 거였을 겁니다. 3배 크다라기보다는 이거를 3배 이다라고 가야 돼요. 3배 이다. 이게 3배 크다 그러면 3배 차이란 얘기예요. 즉 100이었으면 400이어야지 얘네들의 차이가 300이죠. 이 차이가 3배죠. 그죠? 차이가 3배. 3배 크다라는 얘기는 이만큼이 크다는 얘기예요. 3배가 크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3배 이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이제는 3배 크다를 3배 이다로 봐야 될 지경이에요. 너무 많이 쓰니까. 맞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평균 자체가 3배가 나오려면은 일단은 얘네들 네덜란드부터 한국까지 요 평균이 얼마 나와야 돼요? 3배가 되려면 한 1.3 정도 나와야 됩니다. 1.3. 평균이 1.3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보시더라도 1.3하고는 거리가 꽤 멀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으로 나누기보다는 1.3을 기준으로 네덜란드는 1.6 크다. 호주는 0.7 크다. 영국은 1 크다. 프랑스는 0.9 크다. 이런 식으로 쭉 와보면은 1.3하고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평균이 됩니다. 편차 가지고 푼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은 한 2.1%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1에다가 3.8을 비교해보면 2배도 안 되죠. 3배가 될 수 없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을 가겠습니다. 13번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A종 식당 테이블 주문 내역과 총액은 그 다음에 각 테이블에서 음식을 주문한 내역별로 한 그릇씩 주문했다. 탕수육과 짜장면과 탕수육이에요. 문제에서는 짜장면이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짜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A. 탕수육은 B. 얘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17,0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짬뽕이랑 깐풍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지금 얼마예요? 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짜장면과 볶음밥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냐면은 14,000원. 그 다음에 짬뽕과 탕수육 그러면은 B씨죠. 얘가 지금 18,000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볶음밥과 깐풍기 얘가 지금 얼마냐면은 21,000원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자, 각 문자의 개수가 모두 다 2번씩 등장했죠. A도 2번, B도 2번, C도 2번, D도 2번, E도 2번.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순환형이라고 해요. 순환형. 순환형. 문자의 개수가 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는 순환형이라고 합니다. 순환형 같은 경우는 다 더해야 돼요. 다 더하는 겁니다. 그 원칙 같은 거죠. 문제를 물론 그냥 연립해도 되지만 다 더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 D가 2개, E가 2개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37,000원, 51,000원, 69,000원, 70,000원, 90,000원이네요.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45,000원. 궁금한 건 뭐예요? 짜장면 가격이죠. 문제에서 B씨가 얼마라고 했어요? B씨. B하고 C 합이 18,000원. D하고 E 합은 21,000원. 얘네들 더하면 36,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45,000원이니까 여기다가 36,000원에 39,000원이 죄송합니다. 39,000원. 자, 여기서 45,000원에 39,000원 빼게 되면 얼마예요? 6,000원. 그래서 짜장면의 가격은 6,000원이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환형. 그게 아니면 연립할 수밖에 없죠. 됐죠? 다음 14번입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지 않은 자료는 그랬습니다. 요거는 가볍게 해도 될 것 같아요. 3번이 답입니다. 3번.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자료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됐죠? 보통은 이런 겁니다.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지 않은 자료는 그러면 3번처럼 아예 안 쓰였거나 아니면은 쓰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 앞에서 언급은 했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앞에선 A하고 B를 언급했는데 A만 있다던가. 그죠?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가볍게 3번 없어서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1번,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네,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번 가볼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의 금액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세안을 만들어 2021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감세 효과 파악을 위해 2023년까지 감세안에 따른 세수 변화 규모를 추산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연도 2020년, 21년, 22년, 23년 세수 총액 나와 있고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속 총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사용될 수 있다. A 방식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어려워요, 말이. 감세안이 시행된 해부터 매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감소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2021년부터 감세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2020년부터 비교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감세안이 시행된 건 21년이니까 2020년과 21년부터 비교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방식이 조금 어려운데 감세안이 시행된 해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 연도로 비교했을 때 매년 발생하는 감소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하는 게 B방식이에요. 됐죠? A 같은 경우는 매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감소분을 누적적으로 더하는 겁니다. 근데 B는 기준 연도에다가 기준으로 더하는 거예요. 됐죠? 자, 거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2020년, 21년, 22년, 23년. 그다음에 42조 5천. 42조 5천. 되죠? 42조 5천. 그다음에 41조 8천. 그다음에 41.4조. 마지막으로 41.3조. A 방식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A 방식하고 B 방식을 구해서 그냥 적용하는 걸로 할게요. 됐죠? 자, A 방식부터 보죠. A 방식. A 방식은 뭐예요? 요때 시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0.7조. 그죠? 7천억입니다. 요건 얼마예요? 요거는 0.4조죠. 0.4조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완전 잘못 이해한 거죠. 왜냐면은 A 방식에서는 감소분을 누적적으로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0.7하고 0.4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1조죠. 근데 사실 누적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랑 요거랑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얘랑 비교해서 얼마냐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1.2조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이해되셨죠? 얘가 문제인데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습니다. 0.7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갈려요. 왜 갈리냐? 이렇게 하고 기준 연도랑 비교를 해보면 얼마 감소한 거예요? 1.1조죠. 그럼 여기 1.1조네? 잘못 이해하는 거죠. 왜냐면은 비방식은 또 마찬가지예요. 누적적으로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누적해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한 거하고 이렇게 감소한 거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조가 돼야죠. 맞죠? 여기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1.2조 감소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3조가 됩니다. 3조.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A 방식에 따라 계산한 2021년 세수 감소액은 7천억. 니은 B 방식에 따라 2022년까지 세수 감소 총액은 22년까지입니다. 1조 8천억. 디귿 A 방식과 B 방식에 따라 2023년까지 세수 감소 총액의 차이는 빼라는 얘기죠. 1.8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근데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어요. 이게 누적적으로 합계한다. 별말 아닌데 익숙하지 않아요. 뭐 더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었지만 할만했다. 다음 넘어가서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은 어느 기업에서 3명의 지원자 종현, 유호, 은진에게 5명의 면접위원 A부터 E까지의 평가 점수와 순위를 부여했다. 비율 점수법과 순위 점수법을 적용한 결과가 다음 자료와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비율 점수법의 적용 결과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앙 삼합은 5명의 면접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명의 점수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전체 합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전체 합은 어떻게 되죠? 유호 같은 경우는 비율점수법입니다. 지금 9, 16, 22, 25, 33. 유호는 3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진 5, 13, 20, 22, 28. 그 다음에 중앙 삼합은 최고와 최저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종현은 9점을 빼야 되니까 써있네요. 유호 같은 경우는 최고 9점, 최저 3점이니까 12점을 빼서 21점. 자, 그 다음에 은진 같은 경우는 2점과 8점, 10점을 빼야 되네요. 18점입니다. 그 다음에 순위점수법은 뭐라고 했어요? 1순위에게는 3점, 2순위에게는 2점, 3순위에게는 1점입니다. 자, 그러면 순위랑 점수랑 방향이 반대네요. 그죠? 1순위가 제일 높은 점수고요. 3순위가 제일 낮은 점수 1점을 받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순위입니다. 순위. 순위. 지금 무슨 얘기냐면 A가 종현이잖아요. 종현. 종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에서 2등, B에서는 1등, C에서는 2등, D에서 1등, E에서 3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세요. 그냥. 더하면 2, 3, 5, 6, 9예요. 9네요? 근데 순위 점수합이 11돼 있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1등한테는 3점입니다. 1등한테는 3점, 2등한테는 2점, 3등한테는 1점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등이 2개, 6점, 2등이 2개, 4점, 3등이 하나, 1점. 그래서 11점인 거예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왜? 뒤집어 놨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유호 같은 경우는 1등 2번, 6점, 2등 1번까지 하면은 8점, 그 다음에 3등 2번, 10점입니다. 10점. 그 다음에 은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1등 1번 3점, 2등 2번 4점이니까 7점, 9점이네요. 맞죠? 하나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종현의 순위 점수를 다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9점. 순위 점수합이 얼마예요? 11입니다. 유호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이죠. 순위 점수합은 10점이에요. 은지는 순위를 다 더하면 자 6, 9, 11이죠. 순위 점수합은 9점이죠. 뭔 소리예요? 등수랑 순위 점수합이랑 더하면 20점이 나와야 됩니다. 20점. 됐죠? 자, 그게 이 문제에서 핵심이었다. 자, 그래서 사실 빈칸은 역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이걸 인지하고 있었다면은 금방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순위험 점수합이 가장 큰 지원자는 종현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은 확인해 보시면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다음 17번입니다. 17번은 다음은 조사 연도별 갑국 병사의 계급별 월급과 국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품목 가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일병, 상병, 병장에 대한 12, 16, 20년도에 월급이 나와 있습니다. 월급. 일단은 월급이 꾸준히 다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증가율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연도별 국내 매점의 주요 품목 가격이 있는데 역시 연도는 똑같아요. 12년, 16년, 20년. 캔커피, 단팥빵, 햄버거 가격이 모두 증가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너무 뻔하잖아요. 물어보는 게 뭐예요? 월급 대비 캔커피, 단팥빵, 햄버거 몇 개나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겠죠. 기본적으로 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물어볼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나 살 수 있느냐.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자, 캔커피가 2012년에 250원이었어요. 16년에 300원이 됩니다. 맞죠? 그럼 250에 300이 돼요. 맞죠? 20% 증가해요. 맞죠? 근데 어디 보자. 이병의 월급을 볼까요? 이병의 월급이 12년에 8만 1,7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6년도엔 14만 8천원이 돼요. 그러면 월급의 증가율이 얼마예요? 대략 6만 원 정도 증가했으니까 70% 80%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캔커피의 가격은 20% 증가하는 동안 월급은 70%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캔커피를 더 많이 살 수 있겠구나.
단순하죠. 그렇죠? 단순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한번 가볼게요. 옳은 겁니다. 1번 이병의 월급은 2020년이 2012년보다 500% 이상 증액. 증액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더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500% 이상 증액됐다? 여기다가 81,700원에다가 500%다 그러면은 48만 5천 원이에요. 잠시만. 40만 8,500원이죠. 맞죠? 그래서 그만큼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40만 8,100원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2번. 2012년 대비 2016년 상병의 월급 증가율은 16년 대비 2020년의 상병 월급 증가율보다 더 높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상병 같은 경우는 그 12년에서 16년을 넘어올 때는 2배가 안 됐어요. 그죠? 그 얘기는 100% 미만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증가는 했지만. 하지만 16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는 2배가 넘죠. 2배가 넘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100%가 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 군내 매점 주요 품목 가격의 12년 대비 16년 가격 인상률은 16년 대비 2020년의 가격 인상률보다 낮다 그랬어요. 자, 12년 대비 16년의 가격 인상률이 일단은 캔커피는 12년에서 16년으로 넘어갈 때는 50원 증가했죠? 20%. 16에서 20년으로 넘어갈 때는 200원 증가했으니까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16년 대비 2020년이 더 큰 거예요. 단팥빵은 단팥빵이네요. 왜냐면 단팥빵이 600원에서 1,000원이 됩니다. 600원에서 1,000원. 단순해. 이건 딱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어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증가율은 직전 연도 대비, 직전 조사 연도 대비 증가량이에요. 증가량. 직전 조사 연도 대비 증가량입니다.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증가했잖아요.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증가율은 어디가 더 큰 거예요? 12년 대비 16년인 겁니다. 단팥빵에서 갈렸어요. 자, 그래서 3번도 틀렸다. 답은 4번입니다. 일병이 한 달 월급만을 사용하여 국내 매점에서 해당 연도 가격으로 140개의 단팥빵을 구매하고 남은 금액은 16년이 2012년보다 15,000원 이상 더 많다 그랬어요.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일병의 한 달 월급만을 사용해서 140개의 단팥빵 12년, 16년입니다. 누구? 일병이요. 그러면은 그 12년도에 단팥빵이 600원입니다. 이걸 140개 사게 되면 얼마예요? 84,000원이죠. 맞죠? 그러면 일병의 월급은 4,300원이 남아요. 맞죠? 이게 12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16년도에 일병의 월급이 16만 1,000원이고 단팥빵이 1,000원이에요. 그럼 140개 사면 14만 원이죠. 2만 1,000원이 남습니다. 맞죠? 여기서 여기 빼게 되면 얼마예요? 16,700원이네요. 그죠? 16,700원. 700원. 그래서 15,000원 이상 더 많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는 좀 뻔했어요. 뻔하긴 했지만 할 건 했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8번입니다. 다음은 2022년 1월부터 4월 동안 월별 학교 폭력 신고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고 그래프의 각각의 특징을 좀 봅시다. 자, 그래프는 일단 그래프 1에서는 월별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있어요. 됐죠? 제가 현장에서 강의할 때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제목을 잘 읽어라라고 합니다. 제목을 잘 읽어라. 학교 폭력 신고 건수예요. 봤더니 증가하고 있어요. 됐죠? 증가하고 있다? 추세로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가하고 끝이니까. 물어볼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 이건 의미 있죠? 증가율이 가장 큰 건 언제냐? 이건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2에서는 월별 학교폭력 주요 신고자 유형 비율을 봤을 때 학생 본인은 꾸준히 늘고 있고 학부모는 꾸준히 감소해요. 친구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비율이니까 백분율. 자, 그런 것들이 있다. 1번 1월에 학부모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학생 본인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2배 이상이다.
자, 일단은 그래프 2를 보시게 되면은 기준량이 똑같아요. 기준량이 똑같다. 전체 신고자 대비입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배 이상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 학생 본인은 28%, 그다음 부모는 학부모는 55%이기 때문에 2배가 쬐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2번 학부모의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매월 감소했어요? 자, 매월 감소했다. 자, 이건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3번 2에서 4월 중 전월 대비 학교 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달은 3월이다. 자, 3월이 가장 높나요? 3월이 가장 높죠. 왜냐면은 2월에서 3월로 넘어갈 때 2배 이상이 돼요. 2배 이상. 2배 이상이라는 얘기는 100%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고 나머지 중에는 2배 이상 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일단 답입니다. 4번. 학생 본인의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1월이 4월의 10% 이상이다. 자, 그럼 요거는 2번, 4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2번, 4번. 둘 다 계산이니까 제가 뒤로 좀 미뤘는데 학부모의 학교 폭력 신고 건수 매월 감소한다고 했어요. 보세요.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매번 증가해요. 맞죠? 근데 학부모의 신고 비율은 매번 감소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600 곱하기 0.55, 1100 곱하기 0.464, 2400 곱하기 0.499, 4월 달은 3600 곱하기 0. 죄송합니다. 자,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 464, 그다음에 3월 달이 2400 곱하기 0.413. 그다음에 4월 달이 3600 곱하기 0.318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매월 감소했네요. 그러면은 증가했을 만한 곳을 따져봐야죠. 증가했을 만한. 자, 증가했을 만한 곳이 어디냐면 그 1월과 2월을 좀 볼까요? 1월, 2월. 1월 달이 600에 55%예요. 55%지만 우리 이렇게 씁시다. 550. 어차피 대수 비교니까. 그 다음에 1100에 46.4%네요. 그럼 1100에다가 464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 비교라고 해서 증가하는 것만 딱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얘랑 얘랑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몇 퍼센트 정도 증가했냐면 6분의 5니까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맞죠? 그다음 요렇게는 차이가 지금 얼마냐면은 36, 86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2배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했다. 그랬을 때 숫자가 큰 쪽이 크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한 거죠. 얼마큼 증가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커졌냐 작아졌냐입니다. 그렇죠? 상대 비교. 자, 그래서 매월 감소했다가 틀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에 학생 본인의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1월이 4월의 10% 이상이다 그랬는데 1월이 600에 28%예요. 1월이 600에 28%. 28%죠. 280이라고 합시다. 됐죠? 그 다음에 4월 달은 3,600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예요? 59%, 590. 590이니까 59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10% 이상이 된대요. 잘 보세요. 요렇게가 6배예요. 맞죠? 요렇게가 2배가 넘죠. 맞죠?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는 게 12배가 넘는다는 얘기죠. 얘가 얘의 12배가 넘어요. 그 얘기는 얘는 얘의 12분의 1이 안 된다는 얘기죠. 12분의 1이 안 된다고요.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가 될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각국 개인의 A부터 D의 연소득에 대한 자료이고 개인별 소득세 산출액은 소득세 결정 기준에 따라 정한다. 이를 근거로 A부터 D 중 소득세 산출액이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적은 사람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됐습니다. 일단은 개인별 연소득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A는 A부터 D까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고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 어떤 종류의 공제 감면도 없다. 소득세 결정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의 금융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금융소득 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에요. 5천만 원까지는 그냥 금융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하는 부분과 근로소득의 합이에요.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에 따른 근로소득세율은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세 산출은 금융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A부터 가볼게요. A. 단순하네요, 문제가. 자, A, B, C 두 개로 갈립니다. 하나는 근로, 하나는 금융. 근데 A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이 5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이하면 1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천만 원에 15%면은 10%, 그거의 절반, 750만 원. 됐죠? 그 다음에 D도 750만 원이 있는 거죠. 맞죠? D도. 대신 5천만 원을 제외한 2억 5천은 근로소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시. A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15,000입니다. 15,000. 됐죠? 자, 15,000이고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5,000이면 1억 5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5%예요. 5%.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5%입니다. 얼마예요? 5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4천만 원이죠. 요 금액은 10%예요. 400만 원이죠. 맞죠? 그리고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세금이 얼마예요? 750만 원이죠. 됐죠? 750만 원. 맞죠? 자, 그 다음에 1억 초과 2억인데 A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1억 5천이 5천만 원 초과했습니다. 그죠? 5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20%니까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A가 내야 되는 돈입니다. 맞죠? A가 내야 되는 돈.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자, 800, 1200, 2200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295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B는 근로소득만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근로소득이니까 1억 이하까지는 똑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얼마였어요? 1200이죠. 여기까지 똑같이 가고 그 다음에 1억 초과 2억 이하가 20%입니다. 20%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 더 초과했어요? 5천만 원 초과했죠?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25%니까 1,250만 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와요? 자, 4,450만 원 나옵니다. 4,450만 원. 됐죠? 자, 그다음에 그 C의 경우에는 2억이네요. 2억. 2억이니까 여기까지예요. 맞죠? 2억이니까 됐습니다. C는 일단 뭐 될 수가 없겠네. 가장 많은 사람이. 그러면 C의 경우는 얼마 나와요? 2억이니까 여기까지니까 3,200만 원 나오죠. 맞죠? 1,200이었고 맞습니다. 3,200만 원.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D의 경우에는 어디 보자. 2억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2억 5천만 원이면 요게 얼마였어요? 4,450. 요거네요. 요거랑 더 해야죠. 맞죠? 그래서 얘가 얼마인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D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사람이 어디예요? 이게 2천만 원대잖아요. 그죠? D하고 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은 다음은 어느 상담센터에서 2022년에 실시한 상담과 유형별
가족 상담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할 때 2022년 하반기 전문가에 의한 가족 상담 건수는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전문가가 얼마큼 했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일반 상담이 120이에요. 120. 전문 상담이 60입니다. 맞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가족 상담의 30%는 상반기, 70%는 하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상담 건수 자체가 전체 180건이죠? 상반기가 몇 개라는 거예요? 180에 30%니까 54건. 뭐 하반기가 나머지겠죠? 하반기가 70%. 자, 70%니까 126이죠. 맞죠? 됐습니다. 자,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일반 상담가에 의한 가족 상담의 40%가 상반기래요. 상반기. 이거의 40%가 상반기입니다. 얼마예요? 상반기가 48. 하반기는 72겠죠. 맞죠? 그리고 60% 하반기다. 자, 보세요. 상반기 54건이에요. 그러면 전문가에 의한 것은 상반기 몇 건이 되겠어요? 6건이 돼야죠. 하반기는 54건이 돼야지. 54건이 맞나요? 54건이죠.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문가 하반기니까 5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